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겨서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이제 저도 자기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오늘 오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오후 되면서 이제 목을 많이 쓰니까 목소리가 많이 잠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런 징크스가 있거든요. 목이 한 번씩 이렇게 일주일씩 잠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컨디션을 잘 조절하셔야지만 됩니다. 시험장 지금 딱 28일 남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일주일에 여러분 몸 망가지죠? 시험 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 조심하시는 게,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목 망가지면 완전히 맛이 갑니다. 근데 가끔 이제 아나운서들이 주의하는 것들이 술도 잘 안 먹습니다. 목에 무리가 간다고. 그리고 또 늦게 또 안 잠기다. 왜 아침 방송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자고 또 일찍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범적인 부분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연말이다 보니까 술도 좀 많이 마시고 이제 좀 가족들하고 여행도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번에 좀 그렇게 됐는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제가 좀 보강을 해서 그 진도는 어떻게든 맞춰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한 150번까지는 이제 나갈 텐데, 일단 오늘은 50번까지 목표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전체적인 내용들을 뭐 안 되면은 51번부터 60번까지 되는 부분을 미리 한번 설명을 해준다든가, 요약본으로. 그래서 제가 하는 부분은 계속 반복입니다. 어차피 반복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한 번에 이거를 설명드려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설명드리죠. 저 문을 나선 순간 또 잊어버립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설명을 아주 잘해줘서 좋다 하고 했는데 지나버리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그거보다는 설명을 여러 번 해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 꼭 가져가야 될 거는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필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만 가져가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정신만 정확하게 차리면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가 딱 나오죠. 그럼 그 문제를 보는 순간 이걸 답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자꾸 고민을 많이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번에 이제 41번부터 50번까지를 살펴볼 텐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제 살펴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부터 먼저 보시면요.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가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예제 7-3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7-3 챕터가 있습니다. 문제의 유형이 두 개가 있거든요. 이건 전력계통입니다. (7-3) 챕터에 나온 부분을 설명할 때는 문제, 무효전력은, 그러니까 전압의 변동 부분이 무효전력의 기인함을 증명하시오 라고 나올 때는 7-3 챕터에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게 25점짜리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고요. 예제 7-3은 분명히 틀립니다. 내용이. P는 사인 세타에 비례하고, Q는 요게 E하고 뭐 V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V의 관계됨을, 밀접하게 관계됨을 증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P하고 사인 세타, Q하고 V. 얘는 Q하고 V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7-3 가지고 Q하고 V임을 증명하시오라고 써도 답은 되는데, 문제는 정확한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문제 유형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답을 쓰실 때도 조심해서 쓰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요 예제 7-3을 이용한 문제가 25점짜리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번 나왔으니까 요것도 한번 나올 때가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것도 한번 또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기본반에서 하시니까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외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장의 10번. 5장의 10번이 뭐였죠? 송전 용량입니다. 송전 용량. 그리고 이 송전 용량을 계산하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계산법이 어떻게 되죠? 고송상수, 고유부합법, 송전 용량 계수법,
상착하기 위한 방법, 스킬에 의한 실현치.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이 안에서.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유바법이 있는데, 고유바가 뭐냐? 고유 임피던스입니다. 또 다르게 보시면. 고유 임피던스에 따른 내용이 뭐죠? 고유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라고 했죠. 또 과도한 상태에서 파동이 일어나서 서지가 발생한다. 이 5가지가 같은 얘기라고요. 같은 얘기를 물어보는데 뭐 이걸 물어보면 답을 못 쓰는 겁니다. 똑같은 물을 물어보는데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같은 말 다른 의미가 아니라 다른 말인데 같은 의미죠. 이거는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유 송전 용량이 또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서지 임피던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여기 서지 있으니까 서지 임피던스, 고유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과다 임피던스, 파동 임피던스, 이게 서지에 의한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고유 송전 용량은 뭐죠? 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로딩이 들어갑니다. 얘는 P란 얘기입니다. P. P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들어갑니다. P는 R분의 V 자승이죠. 여기서 이제 제토메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얘를 이제 설명하게 되면 고유 송전 용량이라는 건 전력계통의 수전단, 이게 수전단이죠. VS는 송전단이고 VR은 수전단이니까 수전단을 단락한 상태에서의 고유 송전 용량을 송전 가능한 용량을 고유 송전 용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나중에 외울 때도 이런 수식하고 같이 외우는 방법들, 아니면 그림하고 같이 외우는 방법들, 아니면 같이 연관돼서 같이 외우는 방법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하나만 외우는 게 아니라 2가지를 같이 외운다든가, 서로 다른 것 같으면서도 연결되는 부분. 오늘 오전에도 비계수 설명드렸죠? 비정수. 비정수가 어디서 나왔죠? 손실방정식, 손실계수, 증부송전 손실하면서 그 손실방정식을 계산할 때 손실방정식과 증분송전 손실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거기서 손실방정식을 비계수로 계산한다면서 거기서 이 비계수가 어디 또 나온다고요? 전력조율 계산해서 계산 방법 있죠. 기역, 미읒, 디귿, 지귿 이렇게 외운다고 그랬죠. 기역, 가우스 자대법, 니은, 뉴턴하스법, 디귿, 디카플트법, 그 다음 패스트 디카플트법, 직류조류 계산법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패스트 디카플트법을 할 때 이 비계수를 활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이거 할 때도 이렇게 있다 그러면 생각하면 같이 서로 틀린 겁니다. 틀린 거지만 뭔가 연관고리가 있으면 그런 것들도 같이 외워두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연관의 고리를 가지고 오래오래 연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따로따로 외우다 보면은 뭔가 안 나옵니다. 꼬리에 물듯이 얘가 있었을 땐 얘가 있었지. 그리고 한 번 더 연상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있었을 때 이 비계수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는 얘기죠.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는 F하고 P를 계산하면서 이 P 부분을, 요거는 P하고 Q로 나눈 거죠. 이렇게 이 P 부분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계산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전력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니까 많이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예, 41번부터 보는 배전자동화 부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배전자동화 부분은 그림이 나와야지만 됩니다. 그림이. 근데 여기서는 배전자동화가 뭐냐? 그러면 선로를 자동화한 거죠. 근데 그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따가 한번 보시면 되죠. 그 다음 여기 배전자동화 나오면은 공원설계. 이거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저거 하면은 딱 떠올라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나와서 떠오를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무한 반복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요즘 뭐 깜빡이 뭐 이렇게 나오죠. 자기도 모르게 보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서 그냥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저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옆에다가 공운설계, 선배부자, 계사F전, 냉피전문, 공정가배, 첨정검비 이렇게 한번 써보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그 다음날은 이게 안 써지면 또 써보시는 거고, 이게 써지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틀이 잡혀지는 겁니다. 그거를 왜 빈 공간에서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맨날 보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은 그냥 말로써 계속 설명이 돼서 말로 나올 수 있게끔 단건변압기 장단점, 동호큰 연절,
동호 큐누절이라고 나옵니다. 동량이 준다, 뭐 효율이 좋아진다, 큰 용량을 걸 수 있다, 누설 연료가 작아진다, 뭐 절연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단절 전용 피해가지고 단점 나오고, 여자 전류, 여자 돌입 전류, 뭐 이런 내용들 또 설명이 될 겁니다. 이따가 보시면은 내용들 한번 또 보시고요. 디지털 계정기 구성 및 장단점. 구성은 어떻게 됐냐? 표본화, 부호에 양자해가지고, 왜냐면 디지털이라는 건 0 또는 1이거든요. 0 또는 1인데 이게 보시면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는 내용은 쉽습니다. 근데 이게 실무에 들어가서 보시면 모드버스가 있고요. 그 다음 프로피버스가 있고, 스파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뭐가 있더라? 많이 쓰는 것들이. 거기서 이제 넘어가면 이제 TCP/IP로 넘어가면서 HTTP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SNMPTP 서버가 나오면서 이제 그 IC61850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구스 메시지가 나오고, MMS 메시지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요. 계정기 쪽에서도 61850 통신을 모르면 안 됩니다. 추세가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모드버스로 통신만 했거든요. 근데 61850이 나오면서 로지컬 로드가 뭔지, 로지컬 디바이스가 뭔지, 뭐 이런 것들도 아셔야지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좀 남들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고요.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61850 통신도 다 해봤으니까, 구스 메시지 가지고 다른 메이커하고 통신도 해봤었거든요. 가공통전소에서 발생하는 진동. 이 진동이라는 게 두 가지 진동이 있다는 거죠. 예? 바람에 의한 진동하고 눈에 의한 진동하고. 나중에 보시면 요 진동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변압기에서도 진동이 있습니다. 그 진동이 뭐냐? 자기 자체에 의한 진동, 외부에 의한 진동.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이런 거 생각했다가 진동이 또 뭐가 있었지 하고 이렇게 한 번 더 연상을 하는 겁니다. 자꾸 진동에 관련된 문제가 또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그러면 그게 이제 비슷한 형태로 갑니다. 신기하게도 형태가 비슷비슷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만 외워주면 나중에 갔을 때 그거에 있는 몇 개의 아이템을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내용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기도 쉽고. 안정도 해석 기법. 이거 안정도 해석 기법에서 등면적법하고 단단법은 뭐를 해석하는 거죠? 과도 안정도를 해석하는 방법이 등면적법하고 단단법입니다. 그럼 정태 안정도를 해석하는 방법들은요? 고유가법도 있고 루츠리티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죠. 그 내용들이 기본선에 나왔으니까 정태 안정도 해석 방법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미소신호 안정도를 해가지고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준비해 주시자는 얘기죠. 안정도 해석 방법을 다 과도 안정도 해석 방법 한번 물어봤는데 어느 순간에 정태 안정도 해석 방법을 설명하시오 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나왔었고 10점짜리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비교를 해 놓으셨다가 답안지를 쓸 때도 안정도 해석 방법 중에 이걸 설명하시고 그러면 안정도는 뭐뭐로 나눠져 있는데 정태 안정도 해석 방법은 이거고 과도 안정도 해석 방법은 등면적 방법 단단법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뭔가 많이 아는 거죠. 그 상태에서 당신이 얘기한 등면적 방법 단단법을 설명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벌써 다른 사람하고 차별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먼저 내가 이만큼 아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필요한 부분은. 근데 아까 그런 것들 미사여구입니다. 미사여구. 쓸모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들어갔을 때는 근데 그 미사여구가 훨씬 더 돋보인다는 얘기죠. 그걸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이 본문은 당연히 쓰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은 무조건 쓰셔야 되고 본문 외에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쓰는 부분을 조금씩 넣어주다 보면은 채점자가 봤을 때 틀려집니다. 먼저 접근 방법이 틀려지니까. 이 사람은 이것도 안 해? 나는 이것만 물어봤는데.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채점자들이 가면요 모범 답안을 보고 채점을 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원제 출제자가 낸 모범 답안지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자기가 이 방향으로 채점을 하지만 이 방향 외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점수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간결하게 미사역이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쓰라는 게 아니라 간결하게 많이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는 걸 많이 보여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안정도란 무엇이다? 안정도 부분을 하기 위해서 뭐죠?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전력 상차가 곡성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전력 상차고 곡선에서 이 부분은 안정하고 이 부분은 불안정하고 이 동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쪽을 벗어나는 것을 불안정하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안정도의 종류가 뭐다? 그 안정도는 무엇이다? 그럼 교류이 성정돼서 안정도는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인데, 안정도는 크게 전압 안정도, 그 다음에 주파수 안정도, 위상각 안정도 이렇게 나눠진다. 근데 이제 가장 크게 나오는 게 위상각 안정도죠. 그 다음에 주파수 안정도는 가운데 끼고 전압 안정도가 마징에 끼는 식으로 이렇게 답안지를 많이 쓰시니까. 근데 대부분 위상각 안정도에는 여기 나와 있는 정태 안정도, 동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가 있고, 주파수 안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전압 안정도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쓰면서 이 위상각 안정도에서 정태 안정도하고 과도 안정도는 시간에 따라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태 안정도는 AVR이나 조속기 효과를 고려한 고유, 동적 이렇게 나눠지죠. 그럼 정태 안정도도 고유 정태 안정도, 동적 정태 안정도 나눠지고, 과도 안정도, 고유 과도 안정도, 동적 과도 안정도 나눠진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써가면서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답안지를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접근하는 그 부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먼저 틀려지면은 채점자들도 이 사람이 뭔가 이게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지만 이 사람이 이 답안지를 애워서 쓴 게 아니라 이해하고 썼다라고 생각하고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주게 된다는 얘기죠. 저라면 그럴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답안지를 썼던 사람들이 그 점수가 좋았던 거 보면 다른 사람하고 답안지가 차별이 돼 있습니다. 일단 뭔가 똑같은 답안지를 쓰면 똑같은 점수밖에 안 받는데 점수가 다 떨어집니다. 차별되게 쓴다는 건 여기서 물어보는 과도 안정도나 정태 안정도를 똑같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차별되게 된다는 거는 처음에 시작하는 방법이라든가 접근 방법만 틀린 거지, 이 본질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본질은. 랭킹 사이클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그럼 카르노 사이클은 뭐고 랭킹 사이클은 뭔가요? 이상적인 사이클이 카르노 사이클. 예, 랭킹 사이클은. 랭킹 사이클은 토끼처럼 처음에는 잘 얘기를 하셨죠. 카르노 사이클은 이상적인 사이클을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한다. 그럼 랭킹 사이클은 뭐라고요? 카르노 사이클 기반으로 화력 발전소에 제어시킨 사이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랭킹 사이클은 카르노 사이클을 화력 발전소에 맞춰서 조종한 사이클이 랭킹 사이클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카르노 사이클은 네모나게 이상적인 거죠. 등온, 등압, 냉온, 냉열 이렇게 돼 있었나요? 디귿, 등단, 예? 온열, 등단, 뭐 이렇게 설명도 했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다 보면, 그때 그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난다는 얘기죠. 등단, 온열, 등온, 그 다음에 단열, 등온, 등단, 헷갈리네요. 또 한번 보시면서 또 그걸 맞춰보시면 되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근데 벡터도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주셔야지만 됩니다. TS 선도, 압력하고, TS 선도하고, IS 선도하고, PV 선도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작업 위치의 변환 과정 같은 이건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뭘 기준으로? 보일러를 기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터빈을 기준으로 할 건지. 이것도 잘 정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보일러를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부분이 보일러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 부분에 보일러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냐 이렇게 네모난 게 이거고요. 올라갔다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들어가거나 두 번 들어가거나 한 번 떨어지거나 두 번 떨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되죠. 재생을 하느냐 제어를 하느냐 그 특성에 따라서. 자, 49번이 PSS입니다. PSS가 안 나온 지 한 5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나올 거다 했는데 10점짜리는 나왔었습니다. 10점짜리는. 왜냐면 지금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개통에 대한 예비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안정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사성으로 해가지고. 근데 최근에는 시사성 문제도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더라고요. 전압강화 계산. 역률이 아닌 전압강화 계산 부분도 많이 안 나왔었습니다, 지금. 요거는 14강에 나와 있는 전압강화 계산 문제입니다. 역률하고 관련돼가지고 계산했던 부분들.
이제 답안지를 볼 텐데 그 전에 한번 51번 보면 아까 이런 거 또 한번 보시면은 발송배전 설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케이블 이게 뭐죠? CV, XLP라고도 얘기를 하죠. OF, POF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거. 요거는 오늘 아침에도 설명드렸죠. 경제부합배분인데 송전 손실이 없을 때 그럼 어떻게 풀어 쓴다고? 1번 네, 수목평 총련 1번 수급 조건. 수급 조건은 어떻게 되죠? 수급 조건 PG1 플러스 PG2 플러스 PG3는 PR인데 PR은 뭐라고요? 450이다.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수급, 수목. 목적함수는 어떻게 되죠? 이게 목적함수입니다. 1번, 2번, 3번. 근데 여기에 목적함수에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 발전기의 출력이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평가함수는 수, 목, 평, 총, 연인데 평가함수는 뭐라고요? 이렇게 해놓고 수급 조건, 목적함수 해놓고 여기다 뭐가 빠진다고요? 라그랑지의 미정계수. 수급 조건은 여기서 나왔고 목적함수는 여기서 나왔고 평가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앞에서 두 개 계산됐던 거 외에 이제 람다라는 걸만 계산하면 되니까 람다라는 걸 미분을 해가지고 총 연료비 최선 조건. 요거는 증분 연료비가 되는 거고, 요건 등증분 연료비가 되는 거죠. 여기 뭐 DP1은, DG1은, 뭐 여기 하게 되면은 뭡니까? DF1에다가 해가지고 마이너스 람다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각각의 발전기 부분에서, 연료비에서 요만큼을 뺐을 때 0이 되는 최소값이 나오는 부분을 이 람다가 같은 부분을 계산하면은 나중에 그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다 되죠. 대칭좌표법 할 때는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가지고 설명해 주면 되고요. 물리적인 특성들, 그림들 그려주셔야 되고요. 변전소의 설계 및 기기 시간. 변전소의 설계하면은 뭡니까? GIS도 있고요. 그 다음 변압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 ES도 나올 거고, VCB도 나올 거고. 표시선 개전 보호 방식은 얘는 약간 틀립니다. 송전선로 보호 방식은 어떻게 나와지죠? 과전류 보호 방식, 방향 과전류 보호 방식, 거리 개전 보호 방식, 파일럿, 표시선 개전 보호 방식, 제페로 방식이 나옵니다. 이 표시선 개전 방식에는 또 뭐가 있죠? 표전 통방향, 표시선 개전 방식하고, 표전, 전력선 반송 개전 방식, 통신선 반송 개전 방식, 마이크로파, 광파 이 부분이 나오면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또 틀려집니다. PCM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전력선 반송 방향 비교 거리 개전 방식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복잡해집니다. 내용이. 그게 이제 컨셉이 안 잡혀서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이제 거리 개전 쪽이나 송전선로를 가면은. 얘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전력선 반송 방향 비교 거리 개전 방식을 설명하시오. 이렇게도 있습니다. 전압 반항 방식을 설명하시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관련도 문제 중에. 이거는 뭐 보호개념 기준 좀 넘어가고요. 태양광 발전. 태양열이 아닙니다. 태양광입니다. MP, 수시 예진모 경제기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또 열병합 발전. 복합 발전하고 열병합 발전이 있습니다. 복합 발전이 더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열병합 발전이 나오면은 키워드가 어떻게 되죠? 저는 이렇게 였습니다. 열 에너지 이용에 대한 분류 방식, 발전 형식에 의한 분류 방식. 열 에너지는 열을 위에 쓰느냐 밑에 쓰느냐에 따라 탑핑 사이클, 바텀밍 사이클로 되고, 발전 형식에 따라서는 증기 터빈을 이용하거나 가스 터빈을 이용하거나 한번 복합 터빈을 이용하거나 디젤 발전을 이용하거나 이랬을 때에 따라서 뭐 이렇게 이건 복합 사이클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따라서 틀리니, 증기 터빈을 봤을 때는 배합 터빈을 이용하거나 추기 배합 터빈을 이용하거나 추기 복수 터빈을 이용해 가지고 증기 터빈을 이렇게 사용을 한다. 이렇게 온 겁니다.
복합 발전은 또 틀려지고요. 열병합 발전하면 열발 증가부지 백주복 그냥 나와버립니다, 저는 그냥. 이게 돼야지만 그 내용들을 쓸 수가 있으니까. 종류, 열 에너지에 의한 종류, 발전 형태에 따른 종류로 나눠졌죠. 이건 타핑 사이클 바탕, 그 특징들, 요거에 대한 특징들 쓰는 겁니다. 그림 그리고. 요거에 대한 특징들 쓸 때 요건 배합 터빈, 축이 배합 터빈, 축이 복수 터빈.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원자력 안전대체. 이건 도플러 효과하고, 톰슨 효과하고 가지고 이제 설명하면서 나오는 거고요. 유도장애 원인, 대체.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복합발전하고 열병합발전하고 여러분 같이 외워주셔야 되는데 복합발전이 더 중요합니다. 더 먼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열병합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실 때도 이 두 개를 같이 외워주시고 헷갈리지 않게끔 하고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면은 41번부터죠. 배전자동화 한번 보실까요? 개요가 어렵습니다. 개요가 정의를 설명하기가. 근데 정의를 설명하시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쉽게 갑니다. 아까도 패치할 때 어떻게 됐죠? 전력용 반도체를 이용하였죠. 얘는 뭡니까? 컴퓨터와 통신 제어 기술을 활용하여 원거리에 산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를 알고 계시면 그 뒤에 있는 부분을 쉽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형태가 비슷하니까.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제어를 하는 거니까, 자동 제어를 하는 거니까 컴퓨터하고 통신을 이용해가지고 멀리 있는 설비들을 현장에 가지 않고도 감시하거나 제어할 수 있게끔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을 배전 자동화라고 얘기를 한다. 이제 조금만 생각하시면 이것도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유형으로 보시면은. 아까 이게 배전 자동화 정의가 뭐냐 그러면 쉽게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틀려지죠. 전력용 반도체, 아까 통신용 부분하고 그 형태대로 가서 보시면은 얘도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하고 통신 제어 기술을 활용하여 원거리에 있는 어떤 장비들을, 그 장비가 뭐냐 이거죠. 그게 여기서 나오는 이제 장비들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별로 해가지고 이게 나와 있죠. 그 장비들을 현장에 가지 않고도 데이터를 측정하거나 제어하거나 아니면 뭔가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배전 자동화의 목적하면은 이제 공운 설계가 나온다 그랬죠. 공급 신뢰도를 향상을 한다. 운전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얘기죠. 가지도 않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공은 설비 투자의 감소 및 성료화, 설비 투자 유지 비용 절감 이렇게 돼 있었죠.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건 오랫동안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한 번도 안 쓰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봐가지고 이쪽이 나쁘다 그러면은 얘를 빨리 바꿔주는 겁니다. 사고 나서 터지기 전에. 공은 설계, 개통운용의 현대화. 아까 뭐였죠? 컴퓨터하고 통신 제어 기술을 이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이 배전 변전소에서 뭐라고요? 이 안에 중앙 제어 장치 안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통신 제어 기술을 이용한다고 그랬으니까 광 케이블로 깔려 있겠죠. 일부는 지금 뭡니까? 배전 정보를 수집하는 것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도 수집을 합니다. 근데 핸드폰은 제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광 케이블로 하는데 여기서 제어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배전 자동화 쪽에 보시면은 배전 쪽에 관련된 보호 설비들이 이제 생각이 나시죠? RSLAF,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라인 퓨즈, ASS, FAS 있죠. 그리고 이제 주상변압기 통해서 수용가가 들어가는 거고. 주상변압기까지는 우리 한전의 책임분계점입니다. 주상변압기 2차 측에서 뭐지입니까? 수용가의 그 인입구까지가 책임분계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책임분계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책임분계점 안에 있는 CRU에서도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수용가에서 얼마만큼 전기 썼는지 확인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 부분은 뭡니까? 주상변압기 얘 부분은 다른 연결돼 있죠. 제어장치 쪽에. 여기는 이제 고객 쪽에 관련된 배전 쪽에 그 말단 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거는 중간중간 선로 쪽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통신 선로를 두 개를 나눠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 쪽을 바로 받아들이는 쪽하고, 한전 쪽을 받아들이는 쪽하고, 패드 스위치 있고, 리클로저 있고, 지금 가스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래서 FRU가 피더 리모트 터미널 유니트입니다. FRTU라고 얘기합니다. RTU라고 얘기하거든요. FRTU를 그냥 리모트 터미널 유니트인데 FRU라고 적어놨는데 여러분은 FRTU라고 하시는 게 낫습니다. SCCU는 서브스테이션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유닛이고요. 그냥 여기서 제어를 한다는 얘기고 여기서 제어를 할 수 있는 설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뭡니까? 피더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유닛이니까 얘는 선로 쪽에 이쪽 말단 쪽이고요. 여기는 중앙 쪽입니다. 그 한전 쪽은 여기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여기 뭡니까? 수용가 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수용가 쪽에 제어하는 설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광케이블이 두 개가 따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건 한전 자산 쪽에 있는 걸 관리하는 부분, 이건 수용가 쪽에 있는 걸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 사실은 주상변압기 쪽도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부분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이렇게 두 개 컨셉으로 잡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내용들은 이제 보시면 됩니다. PLC, 파워라인 캐리어를 쓴다는 얘기죠. 전력선에다 실어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따로 통신선을 안 쓰고. 그래서 일부 같은 경우는 전력선에다가 실어 보내기도 하고, 일부는 또 보시면은 조가용선을 밑에다 해가지고, 여기 배전선로 밑에 보시면 밑에 파워컴에서 다 통신용 설비들이 다 전봇대마다 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 선로를 통해서 끌고 가도 됩니다. 그 웬만한 전봇대 밑에는 다 보시면은 통신선들이 다 있거든요. 배전 제어 잔말 장치. 요거는 FRTU라고 하는데 4개 회사의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 4개 회사의 제품이 이제 KDN에서 정해져 있는 어떤 형식대로 다 똑같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태가 똑같으니까. 외국산이 못 들어옵니다. 이거는 규격이기 때문에. 이제 기능 특성 효과가 있습니다. 선배부자, 개사, F전, 냉피, 전무, 공정갑에, 첨전, 건민 이렇게 해가지고 3번 부분을 밑으로 내려놨습니다. 저는 순서를. 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기본서의 책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외웠던 순서가. 기본서에 있는 책에 있는 대로 그냥 외운 겁니다. 선로운전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통신을 통해서. 배전정보 관리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통신선을 통해서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그 다음 부하를 집중적으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통신선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FRTU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동 원격 검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썼는지. 아까 수용가 쪽에서 돈 얼마나 썼는지.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요. 전기 설비들이 바깥에 없습니다. 다 안에 없습니다. 다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검증하는 사람들 다 밖에서 보고 다닙니다. 수도 계량기도 다 밖에 있죠. 가스 계량기도 다 밖에 있죠. 근데 이제 가스 계량기도 밖에 있는데 요즘 뭐냐. 검침 때문에 안에는 들어갑니다. 안전공사에서 와서 2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ELB 이렇게 테스트한다고 한 번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보일러, 예? 전기 보일러 쓰시는 분은 상관없는데 가스 보일러 쓰시는 분들은 와가지고 가스 검침합니다. 1년에 한 번. 그때는 안에 들어와서 봅니다. 자, 뭐 PDA 가져가지고 딱딱 찍으면 그냥 다 전송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 아까 개사라고 그랬죠? 개사 F전. 개폐기 상태를 검토합니다. 선로 운전 상태에서. 사고 시 때 제어를 하니까, 선로 운전 자동화니까 제어를 해야 되니까 절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전 정보 관리 수집을 한다는 건 정보를 수집하는 거야. 피더에서 지금 얼마나 쓰고 있는 부하를 개척한다. F전. 피더에 대한 부하, 전류하고 전압을 검출해가지고 거기서 사용하는 전력량을 계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동 원격 검침이 되는 겁니다. 전력량계 자동 원격 검침이. P도 되고, V도 되고, I도 되고, 위상도 되고, 다 되니까. 요즘은 좋아졌으니까.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아날로그에서는 전력량계 따로 받아야 되는데, 요즘은 보시면은, 홈런에서 나온 거, 하나로 다 계측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동대문 타운 같은 데 보시면요. 그 앞에 다 있고, 오피스텔 같은 데 앞에 보시면 이렇게 전력량계 하나 달려있거든요. 그 안에서 다 계측이 됩니다. 그만큼 뭔가 자동화되는 쪽으로 바뀌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비를 쓰시더라도 이제 자동화되는 쪽으로 좀 뭔가 아이템을 잡아가셔야지만 됩니다. 옛날에 손으로 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자동화되니까. 그래, 전력계기에서도 손으로 하는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차단기 온오프 하죠.
계정기 전면에서도 차단기 온오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은 안 씁니다. 잘. 자동화가 되어 있지만 위험하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따로 이렇게 스위치를 별도로 답니다. 아직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지나면 바뀌어질 겁니다. 저 핸드폰 보면서 이제 전력 양계 쓰는 거 뭐 사람들이 안 갑니다. 이제 CCTV로 이제 다 각각에 얼마 쓰는지 보고 문제 생기면은 사람 보내면 됩니다. 119처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콜해가지고 그 사람 보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요즘은 어떤지 아십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 위에서 다 CCTV로 감시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제가 편의점 얘기했죠. 편의점 사장들이 이렇게 계산대를 봅니다. 계산대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다 보거든요. 봐가지고 그 아르바이트생 노는 것도 다 봐가지고 전화합니다. 야, 너 손님 없다고 게임하지 말고 저 물건 좀 치워. 이렇게 전화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발전 쪽을 가지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력계통 쪽에서도 뭔가 자동화하는 아이템이 이제 조금씩 나타날 겁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직은 개발이 덜 돼 있습니다. 개발이 되어 있어도 안 씁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안이 안 됐기 때문에. 보안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보안 문제만 해결되면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전도 그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원전이 문제가 된 거는 원전의 제어망은 통신망을 별도로 씁니다. 못 들어갑니다. 근데 원전의 바깥에 이제 사무실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통신 라인이 연결됐으니까 사무실이 접근해서 그 사무실에 있는 데이터를 끌고 간 겁니다. 근데 걔네하고 그 운전망하고는 별도로 돼 있거든요. 거기 못 들어갑니다. 망을 따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 백업 라인은 있습니다. 백업 라인이.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데를 치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됐던 게 18세짜리 천재 해커가 있거든요. 2012년에 선거 관리 우리 서버를 해킹한 친구가 있습니다. 18세인데. 근데 그 친구가 똑똑한 친구죠. 자기가 이제 정보보안학과로 해가지고 대학교를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구속이 됐습니다. 뭐 때문에 구속이 됐냐? 이걸 해킹을 하는데 어떤 해킹을 했냐? 유명한 VJ들 있죠. 비디오 자키들. 여성, 인터넷으로 뭐 보여주고 하는 저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쪽에다가 메일을 쓴 겁니다. 메일을 써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걸 열어봤는데 열고 나서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바이러스가 뭐냐? 원격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를 원격에서도 킬 수가 있습니다. 꺼져 있는데. 켜서 노트북에 아니면 VJ들이니까 캠코더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기가 자동으로 제어해가지고 그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그거를 빌밀해가지고 VJ들한테 1000만 원씩 보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걸려가지고 한 달 만에. 근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옷 벗은 것도 나오고 무슨 동영상도 나오고 왜냐면 VJ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24시간 다 촬영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했다라고 합니다. 똑똑한 놈이죠. 똑똑한 놈인데 그걸 이제 잘못했으니까 이제 자기 과시욕에서 뭔가 이제 했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보안성이 이제 많이 취약해질 겁니다. 여러분 이제 들고 다니는 PC에 아무거나 넣어가지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제. 뭔가 유출될지 모르는 거니까. 공인인증서니 핀번호니 이런 것들 막 강화되죠. 막 특수문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합니다. 예.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시간이 되면 열리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타이머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시간을 또 빨리 돌아가게 합니다.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이제.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접하지 못했지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뭔가 이제 구상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아이템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이제 인력 관리 시장도 될 겁니다. 이제 나중에 관리하는 것도 이제 사람들 줄이기 위해서 뭔가 이제 CCTV를 이용해서 아니면 예방전진단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들이 뭔가 자동화가 돼서 나오면 그런 것들이 아이템에 대해서 괜찮으면은 그것도 돈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전력 시장에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 기저귀가 언제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기저귀가 50년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우리 먹고 살기 힘들 때인데 기저귀가 그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망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떡합니까? 기저귀 같은 것들은 잘 나가지 않습니까? 애들 기저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제 생리대인데, 기저귀를 제가 생리대를 그냥 얘기했는데, 생리대가 일찍 들어왔는데, 기저귀에 빨아서 쓰던 시대에 생리대가 들어왔으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찍 시작한 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 언젠가 아이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아이템들도 여러분들이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미리 한번 보시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보는 겁니다. 부하를 집중적으로 된다. 아까 수요 관리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내가 뭔가 통신선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면 얘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수요 관리 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효과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 번에 설명드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적용 부분은 그림을 그려줍니다. 여기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군가 출동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게 아닙니까? 클릭을 하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뭐 사고 나죠? 그럼 어디가 사고 난지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대충 어느 지역이 사고 난지는 알거든요. 그러면 요즘에는 옛날 사다리 차에다 해가지고 지점에서 배전차가 가서 거기서 스위치 올리고 이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건, 사고가 많이 났던 거는 뭐냐면은 제가 들었던 실제 사고 사례 같은 경우는 퓨즈가 자꾸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나중에 10A짜리 퓨즈를 용량을 키웠습니다. 키워서 다는 순간 얘가 터져버린 겁니다. 변압기가. 그래서 그때 그 작업을 했던 사람은 2사람은 죽었습니다. 부산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근데 어떻게 죽었냐? 변압기 오일류가 뜨겁거든요. 단락이 되면서 그 변압기 오일류에 뒤어가지고 죽었습니다. 뒤어가지고 뜨거운 온도에 화상으로 그랬던 사례도 있고.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지면은 이제 요즘 되고요. 요즘 이제 이 GPS도 있죠. 핸드폰도 이제 위치 추적 다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기지국에서 세 군데 기지국에서만 보면은 다 됩니다. 물론 이제 기지국에서 이제 감청도 다 된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다 복사폰으로 해가지고 다 되고 하죠. 요즘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다니실 때 어디 위치를 잊어버리셨을 때 이제 물어보는 게 전봇대에 적혀져 있는 그 번지가 있거든요. 그걸 불러주시면 됩니다. 다 좌표가 다 찍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다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전정보 쪽에 관리화가 돼가지고 NDIS 시스템에 그 전봇대 위치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고가 나면 그 지점에 다 찍힙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스스로 다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 요즘에는 CCTV도 많아가지고 슬로우 비디오 보셨나요? 영화 보시면 종로구 쪽에 해가지고 막 다 보이죠. 요즘 CCTV도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 시야에 최소 3개의 CCTV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시야에 최소 3개. 그럼 3개가 있으면은 다 보이는 겁니다. 왜냐면 2개 가지고는 위치를 못 봅니다. 3개만 있으면 위치를 추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CCTV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뭐 사고 부분도 보고 있는 거고, 요즘은 가짜 CCTV도 많지만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들이 아까 공은 설계입니다. 똑같이. 목적이나 효과나 거의 보시면 똑같습니다. 공은 설계가 뭐였죠? 공급 신뢰도 향상입니다. 얘도 효과는 공급 신뢰도 향상입니다. 운전효율을 극대화죠. 여기 보시면 운전효율, 여기 보면 운영관리 업무의 신속화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공은 설비 유지 관리 비용 절감. 설비 유지, 여기 보시면 설비 투자 및 운전 비용 절감. 똑같죠. 공은 설계, 개통 운영의 현대화. 현대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업무의 신속화, 연계, 뭐 투자액 절감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현대화 쪽으로 가는 부분. 적용 시 주의해야 될 건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 오디오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들은 그런 것들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 조금만 컨셉을 잡고 가시면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한 문제 하는데도 시간을 많이 먹었는데 보시면은 단권 변압기 여기 보시면은 동요 큰 누절. 자 보시면은 키워드가 동요 큰 누절입니다. 동량을 적게 한다. 효율이 절 수 있다. 큰 용량을 걸 수 있다. 큰 누설 전류가 작다. 여기 동량이 감소가 된다 이거 보죠. 효율이 증대해야 된다 이죠.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 누설 자석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키워드가 동요 큰 누절, 단절 저준피. 예? 단락 전류가 커서 문제가 된다. 절연 설계가 필요하다.